간밤 뉴욕 증시는 6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제조업 지표와 6개월 연속 증가한 개인 소비 등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며 지난 금요일의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다우는 1.3% 급등해 11,152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3개월 만에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말 외환 보유액은 한 달 전보다 65억 4천만 달러 증가해 약 2,78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올해 채무 이자만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7년 사이 3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올해 서울시 한 해 예산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순유출된 금액이 4조에 육박해 전달 1조 8천억 원에서 크게 늘었으며 집계를 시작한 2001년 6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순유출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씨의 최혜린입니다. 어제 5월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코스피가 정확히 20포인트 빠지면서 1721로 끝이 났습니다. 지수가 장중에는 1710선을 하회하기도 했었고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 즉 심리선 위치에 있는 1730선과는 다시금 멀어지게 됐습니다. 어제 미국으로부터 골드만삭스 본격 수사 얘기가 들려왔었고 중국에선 또 지준율 인상 0.5%포인트 긴축 얘기가 불거지면서 이래저래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요. 국내에서는요. 또 두산그룹주가 모두 다 악재를 면치 못했습니다. 두산건설의 자금 악화설이 불거지면서 지주회사 두산은 10% 이상이나 하락하는 안 좋은 모습이 연출됐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외국인들의 수급마저 꼬인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물은 거의 2달 만에 최고치로 많이 팔았다고 하죠. 2,300억 정도 팔았었고 선물도 거의 4천억 원에 근접한 3,700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면서 1720선 아주 초반대 턱걸이하면서 마감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코스닥도 코스피 급락세 동반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도 역시나 부진한 것을 면치 못했습니다. 520선 다시금 내주면서 끝이 났었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있었습니다. 환율도 일단 해외 증시가 조금 불안해지면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10원 이상이나 쇼커버가 나오면서 1120원 선에 거의 근접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볼까요? 어제 중국, 일본 모두 다 휴장이었죠. 하지만 중국이 조금 얄밉다 생각이 드는 것은요. 지준율만 딸락 인상해놓고 정작 자신은 휴장을 한 가운데 그 여파는 모두 다 중화권 증시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홍콩, 대만 모두 다 좀 하락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대만 가권지수는 결국 8,000포인트를 이탈했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다행스럽게도요. 주말에 있었던 급락분을 거의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는 150포인트가량 오르면서 끝이 났는데 M&A 재료도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지표였다고 합니다. 소비 관련 지표, 제조업 관련 지표가 좋았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자세한 뉴욕 얘기 한번 들어보죠. 뉴욕 특파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권구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뉴욕 증시 주말 급락분을 거의 만회했다고 하는데요.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지난 주말 골드만삭스 악재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대형 M&A와 경제지표 호전 소식에 지난 주말 낙폭을 거의 만회했습니다. 3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143.22포인트 1.3% 오른 11,151.8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상승폭은 2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S&P 500 지수는 1.19% 상승했으며 나스닥 지수 역시 1.53% 올랐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에다 개장 전 발표된 소비 지표의 호조가 겹치면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또 ISM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를 웃돌았고 콘티넨탈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의 합병 발표 소식으로 주가 상승폭은 커졌습니다. 이날 증시에서는 소비 지표 개선에 힘입어 JCPenney 등 소매 유통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으며 지난 주말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금융주도 상승했습니다. 지난 1일 버크셔 해스웨이 주총에서 워런 버핏 회장이 두둔했던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이날 3.3% 상승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반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의 주가는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태로 인해 지난주 12% 폭락한 데 이어 이날도 3.76% 떨어졌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BP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럼 큰 폭의 상승을 이끌 수 있었던 원인, 지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개장 전에는 소비 지표가 나왔고 장중에는 제조업 지표가 나왔다죠? 네, 미국 상무부는 3월 소비 지출이 전월에 비해
0.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 지출은 이로써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상무부는 또 지난 2월의 소비 지출 증가에도 잠정치인 0.3%보다 높아진 0.5%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3월 개인 소득도 전월 대비 0.3% 증가했으며 가처분 소득은 0.2% 늘어나 미국인들의 소비 여력이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급자 관리협회 ISM이 발표한 4월 제조업 지수는 3월 59.6에서 60.4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4년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지수가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합니다. 네. 자, 한편 유럽 쪽에 있는 제조업 지표도 역시나 4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6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뉴욕 증시의 제조업 지표와 또한 발을 맞추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유가 마감 상황도 궁금한데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 멕시코만 석유 유출 사고 여파도 마감 상황에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국제유가는 뉴욕 증시 상승과 소비 제조업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 상승으로 오름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WTI는 지난 주말보다 4센트 0.05% 오른 배럴당 86.1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권구찬 뉴욕 특파원으로부터 자세히 전해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백.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서정암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게임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 첫 번째로 알아볼까요? 예. 아무래도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제 그 탑픽이 됐었던 그 두산 관련 뉴스입니다.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는요, 사실상 뭐 두산의 그 자금 악화설은 뭐 충분한 근거가 없다, 이런 뉴스들이 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네. 현재 바로 그 두산 어제 이제 크게 하락을 했던 이유는 두산건설 때문이죠. 유가 증권 시장에서 지금 이제 진원지인 두산건설의 현재 그 위브더 제니스라는 일산 쪽에 그 미분양이 좀 크게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분양률은 40%밖에 안 되고, 지금 PF 관련 전체 금액은 1.8조 원 규모, 그리고 지금 그 미착공 부분이 6,100억 원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PF 같은 것들이 문제가 커지면은 두산 관련 그룹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올 수 있고, 뭐 크게는 유동성 위기까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루머가 돌면서 어저께 좀 주가가 크게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또 거기다가 또 오는 7일로 예정된 1,300억 규모의 회사채 발행도 역시 자금난과 그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크게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먼저 요번에 그 회사채 발행은요, 뭐 자금 악화라기보다는 현재 자금 악화라기보다는 상환되는 돈을요, 다시 한번 재유치하는 그런 형식의 그 채권 발행이었고요. 네. 이미 그 채권 발행도 사전 인수가 마무리됐고요. 금리도 5.95% 정도로요, 크게 무리가 없는 선에서 이미 사전 인수가 마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불안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분양률도 40%가 사실상은 그렇게 불안한 수치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분양할 수 있는 기간도 더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산건설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좀 저가할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뉴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산 측에서 얘기한 대로 자금 악화설 근거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제 가장 많이 빠졌던 것은 아무래도 지주회사 두산이었던 것 같고, 좀 전에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정확히 2만 원 선 겨우겨우 유지를 하면서 끝났고, 두산 중공업의 경우에도 7만 5천 원 선에 정확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문제 주인공 두산건설도 역시 8%대 급락세에 동참을 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 크게 네 가지 관련 종목, 어제 정말 피해를 봤던 화제 중심의 종목들 가운데서 어떤 것을 저가 매수하는 것이 가장 큰 향후 수익을 창출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우선 뭐 관련 종목으로는요, 역시 뭐 두산자가 들어가는 두산, 그리고 네.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중공업, 두산 건설,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4개 회사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두산 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악재의 원인이 되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요. 두산건설을 제외한 두산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입니다. 좋았었죠. 예, 1분기 실적이 지금 현재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1,052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고요. 그리고 뭐 순차익금도 지난 연말 대비해서 700억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네. 모든 이런 좀 객관적인 수치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인수했던 자회사인 그 밥캣이 아무래도 그런 재무적으로 안정화되고요. 여기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주가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은 좀 과감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어제도 외국인은 샀군요. 예, 이런 점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고 어저께는 좀 기관이 많이 던진 물량을요 외국인들이 뭐 종가 부분에서 많이 좀 받아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글쎄요, 지금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차트상으로도요. 네. 일봉상으로 보면은 어제 급락을 했던 모습입니다. 어제 급락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네, 거의 뭐 4월 상승했던 물량을 많이 좀 토해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4월 상승했던 모양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거의 121선까지 순간적으로 내려오는 모습 예. 보여줬는데 뭐 마지막에는 다시 좀 아래꼬리 달면서 좀 올라온 모습입니다. 현재 이런 일봉상의 모습에서도요. 지금 뭐 글쎄요, 이런 상승세가 완전히 끝난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만약 오늘 좀 반등을 하면서 돌려놓는다고 하면은요, 글쎄요, 지금 오히려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역시, 만약에 오늘 상승 탄력이 좀 강하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좀 전반적으로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이제 항상 뭐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글쎄 아무래도 지금 리스크보다는요, 호재 쪽에 이런 모멘텀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무게는 좀 추가 상승으로 뭐 전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시고요. 네. 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일봉상으로 볼 때보다는 확실히 좀 부담이 덜한 모습입니다. 예. 물론 뭐 근래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요. 주봉상으로 본다면은 사실상 지난 2008년도 이런 뭐 그 위험 때 이제 서프라임 위험 때 많이 하락했던 것들을 아직까지는 많이 회복을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요. 네. 최근에는 뭐 흑자 전환 뭐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두산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주회사 두산. 자, 그러면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에 대한 가격 얘기만 먼저 좀 해주시죠. 네네네. 먼저 두산인프라코어는요. 예. 매입가는 제가 2만 원으로 2만 원으로 정해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역시 뭐 전고점을 좀 목표로 1차 단기 목표 전고점 23,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18,000원으로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손절가를 밑으로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만큼 저가로 부담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손절가는 좀 밑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요. 네. 뭐 손절까지 뭐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뭐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것 같지 않지만 그만큼 손절에 대한 얘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갈 길이 바쁩니다. 오늘 지주회사 두산도 봐야 되고요. 두산중공업 얘기까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산 먼저 얘기한다고 하셨었죠? 예, 두산은 최근에 사실은 그 신용등급이 상향이 됐습니다. A-에서요. A 제로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죠. 영업이익이 633억이 나왔고요. 지난해 동기 대비 한 42.5%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산건설에 아무래도 그런 자금난 때문에 뭐 유상증자 얘기가 두산건설에 좀 나왔었는데요. 글쎄요, 추가적인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좀 적다고 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인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가장 크게 그 두산건설의 악재를 온몸으로 받은 그런 피해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두산인프라 그 다음에 두산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어제 뭐 차트를 보시자면요, 어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네. 역시 하락을 12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예, 121선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네. 어제 끝까지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매입가는요 10만 6천 원을 정해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목표가는 역시 전고점이었던 13만 6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멀지 않은 9만 7천 원 손절가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입가가 10만 6천 원이라는 얘기는 어제 10만 7천 원에서 끝난 것 같은데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한 1,000원 정도 선에서는요. 이 정도 가격이 와줄까? 어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라. 예, 어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인데요. 예. 사실상 제가 이 매입가는 어제 정해놓은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또 미국장도 좋았고, 네. 여기 소비자 투표 같은 것도 좋았기 때문에, 글쎄 아침에 좀 플러스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 플러스로 시작하더라도요, 제가 정해드린 매입가 근처에서 좀 멀어지더라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매입가보다는 손절가, 목표가를 중심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17,000원에서 어디까지 플러스로 한 몇천 원 정도 더 좀 덧붙여 주실 수 있으세요? 그 한도가요. 글쎄 지금 오늘 사실상 예상가를 보니까는요. 네. 이미 10만 9천 원 정도, 10만 9,5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예상가는 10만 7천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천 원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 매입가도 역시 마이너스 1천 원인데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2천 원 정도에서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장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단은 매입가를 어제 생각하신 것보다는 위쪽으로 상향 조정을 하셨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말고 두산 중공업 얘기가 가장 궁금하다라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예,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많이 조정을 받은 그 두산 관련 그룹인데요. 지금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중요한 것은 좀 순차익금이요. 연말 대비해서 역시 700억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그 해외에서 유치한 그런 이제 플랜트 사업들이요. 현재 두산건설의 PF와는 약간 좀 거리가 있고 그리고 그거가 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PF의 경우에는 두산건설의 미분양 주택 부분 리스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아무래도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미 조정을 유도해낸 그런 좀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주가는 이미 좀 많이 크게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두산중공업 역시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근래에 주가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좀 매입이 들어왔던, 네.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가격 하락이 이 정도가 됐으면은요, 슬슬 매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네. 매입가는요, 어제 종가보다 1,000원 마이너스인 74,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역시 84,000원입니다. 아무래도 좀, 지난번에 좀, 몇 번, 저항선과 지지선이 됐었던 84,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요. 예. 손절가는 7만 원 선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매입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것도 글쎄 매입가 조정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는 매입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일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2,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에서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외인들이 순매수 해준 두산그룹주만 좀 따져봤을 때, 일단 두산건설을 좀 제외한다면요. 사실 두산 말고 두산인프라코어나 두산중공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에서 약간 밀린다는 생각도 들고요. 셋 중에서 순서대로 1, 2, 3위를 좀 세운다면요. 이 세 종목을 다 살 수는 없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순서가 1, 2, 3입니다. 1, 2, 3입니까? 예, 두산인프라코어, 그렇군요. 두산중공업 순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주회사 두산 어제 12% 급락했는데 거의 두산그룹주에서는 두산중공업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두산인프라코어가 일단은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강력하게 매수 관점 갖고 이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예, 두 번째 뉴스는 오늘 아침에도 좀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현대차가 4월 미국 판매량이요 20% 이상 늘면서요. 역시 미국의 소비자 구매 심리를 현대차가 그대로 좀 수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 EU FTA가 아마 5월 중에 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네.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요. 한국과 EU의 FTA가요. 5월 정식 서명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네. 올해 안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4.5%가 최대 6년 안에 철폐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상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국내 부품주는 수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수부양책, 중국 내 내수부양책 역시 자동차 부품업체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역시 관련 종목으로는요.
아무래도 그 중소형 부품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큰 대형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일 이화, 그리고 평화전공, 성우 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소형 부품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근데 중소형 뭐 자동차 부품주 얘기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예, 사실상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호재들을 계속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종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한일이와 뭐 평화전공 그리고 뭐 성우 하이텍 종목들 얘기를 좀 하나하나 자세히 들어보죠. 예, 지금 한일이화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용 내강 제품 및 자동차의 그 시트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 부품 가격 인하 압력이요. 네. 이미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도 그런 호재는 지속될 전망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좀 우량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IFRS 도입 시에 호재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재평가 가능하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위안화 절상의 호재가 있고 그리고 한국 EU FTA 체결 시 자동차 부품의 이제 점차적인 관세 철폐가 굉장히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자, 한일이화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예, 지금 뭐 거의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예. 뭐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좀 굉장히 좀 건강한 우량한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한일이화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이미 주봉을 꾸준하게 봐도, 예. 주봉을 보더라도요 굉장히 좀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지금 뭐 가장 좀 눈에 띄는 모습이 바로 60일선을 확실하게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상 지금도 60일선을 다시 한번 지지하는 걸 기다리기보다는요 지금이라도 좀 잡아놓고 좀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네. 또 뉴스 또한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입가 같은 경우에는요 좀 6,300원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7,1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5,6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꽤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한번 손으로 연결해봐가지고 좀 목표가를 냈기 때문에 좀 뭐 앞으로 크게 목표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요 지금 사도 좀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은 60일 이평선 자리가 아니네요. 예, 손절은 뭐 주봉으로 봐서 60일 이평선 자리는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요. 일봉 차트에서요. 마찬가지로 좀 그 저점을 이어가지고 네. 한번 모습을 나타내 봤더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5,600원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예, 지금 같은 뭐 신고가 경신하는 분위기 속에서 손절 근처까지 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일유화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평화전공과 성우하이텍도 얘기를 좀 마저 들어보죠. 어떤 거 먼저 들어볼까요? 예,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도어 모듈 및 도어 레치를 생산하는 업체죠. 예. 뭐 최근에 뭐 GM 그리고 GM 델타2 프로젝트 그리고 푸조의 시트로행 등의 매출 본격화도 기대되고요. 그리고 BMW의 공급도 기대되고 있는 좀 그런 종목입니다. 좀 역시 위안화 평가 절상 시에 호재를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중국 북경 태창법인으로부터 지분법 이익도 증가하고 있다는 뭐 그런 호재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요. 아무래도 고점을 잇고 저점을 이어보니까는요. 매입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현재 9,400원 정해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10,000원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요 8,500원 정도로 정해드리면서 이 종목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종목에 한번 편입해보자는 뜻에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평화전공은 또 최근 들어보니까 기관의 러커를 조금 받는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평화전공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끝으로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에 대한 얘기도 마저 한번 들어보죠. 네, 지금 뭐 세 종목을 얘기하니까 시간이 약간 부족하긴 한데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글쎄 현대차, 기아차 공장의 생산 호조가 가장 큰 지금 이제 그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깜짝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되면서 네. 성우하이텍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역시 뭐 장사품주는 모두 같습니다. 뭐 위안화 절상 호재 그리고 한국 EU FTA 체결 호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올라가고 있는 주가가 글쎄요 그렇게 뭐 거품이 껴있는 주가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입가도 역시 전 고점에서 어제 전일가에서 멀지 않은 15,000원을 정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역시 전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을 손절가로 정해드리면서 이 종목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한일이화 평화전공 성우하이텍 얘기 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한일이화 평화전공 성우하이텍 순서로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혜를 받을까요? 글쎄,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군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현재 아무래도 오늘 나온 이런 이제 미국 점유율 상승, 현대차 기아차 미국 점유율 상승은 성우하이텍에 가장 크게 긍정적으로 그렇죠.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호재가 나온 날은 성우하이텍 쪽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는 상황을 기대해 볼 만한 하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역시 뭐 한일이와 평화전공 역시 다 같은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거리가 오늘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자동차 판매 4월 판매량이 나왔기 때문에 성우 하이텍의 세 종목 중에서는 초단기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겠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4일 화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20포인트나 빠졌습니다. 미국, 중국, 우리 또 내부적으로는 두산 악재,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 악재에 쌓이면서 1721포인트에서 어제 우리 코스피가 마감이 됐었는데요. 코스닥도 어렵사리 찾은 520선 어제 하루 만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얼마 시작할까요? 뉴욕 증시가 급등했기 때문에요. 다우가 150포인트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좀 따라갔으면 싶습니다. 시초가 분석해드리죠. 네, 뭐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여다보니까 코스피가 1731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갭 상승하면서 20일 이평선 곧바로 회복하는 모습 인상적이네요. 코스닥도 4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520선 곧바로 찾으며 524포인트까지 일단 올라와줍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 전일 많이 올랐었다가 어제 또 다시 2% 이상 미끄러졌었는데 오늘 아침에 1% 가까이 다시금 반등을 합니다. 83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자, 포스코도 50만 원이라는 숫자를 좀 빨리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49만 1,500원 오늘 일단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현대차가 어제 조금 주춤한가 싶었는데 다시금 어제 낙폭을 빠르게 만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서정함 대리와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물론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미국의 4월 자동차 판매량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자동차 종목들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신한지주 약보합에서 출발하고 있을 뿐 화면에 보여지는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모두 다 빨간불을 달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KB금융도 어제여서 오늘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또 빠르진 않지만 반등을 조금 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LG화학도 어제 많이 빠지진 않았었는데 오늘 곧바로 또 어제 종가 이상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아직까지 딱히 뭐 모습이 나오지 않는데요. 모비스도 보십시오. 1% 이상 일단 상승을 합니다. 오늘 차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현대그룹주 두 종목이 일단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어제 낙폭이 조금 있었었죠. 2%대 특별히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만 업체하고 특허 소송 패소 위기 가능성 얘기 나오면서 2.5% 급락했었는데요. 오늘 LG디스플레이가 어제 더 빠졌었는데 오히려 반등 폭은 LG전자 쪽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어제 좀 3% 가까이 뭐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0.7%, 8% 근처까지 일단 올라와 줍니다. 우리금융이 조금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KT, 롯데쇼핑이 약보합입니다. 하지만 일단 빠지는 종목들이 약보합세 정도로 낙폭을 제한시키고 있는 것이 좀 다행스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SK에너지도 강보합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다 오르는 거 보니까 운수 장비 쪽 괜찮겠네요. 자, 삼성화재도 일단 강보합에서 출발하고 있고 대한생명도 오늘 1% 이상 오르면서 다시금 9,120원, 9,110원까지 올라옵니다. 오늘 삼성생명 일반 공모주 청약 그 마지막 날, 둘째 날이 되겠죠. 자, 신세계는 보합으로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고요. 기업은행이 또 조금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두산중공업, 좀 전에 저희가 차트를 한번 봤었는데 그렇죠? 어제 두산그룹 악재 때문에 정말 조금 과도하게 8%대 이렇게 급락했었는데 어제 뭐 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3.6% 올라옵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반등 노리는 전략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코스피는 1732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와 봅니다. 코스닥도 짧게 한번 분위기만 보죠. 자, 태용이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어제 좀 약했었던 종목들 태용까지도 빠르게 올라와 줍니다. 동사 어제 5%나 급등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서 밀리지 않는 모습 인상적이네요. 메가스터디, 소디풀 신소재 정도만 약보합에 머물고 있고요. 자, 다음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어제 1분기 순위 흑자 전환 소식 때문에 어제 모멘텀 오늘까지도 이어가면서 어제 3% 이상, 오늘 또 3% 이상, 한 이틀간 7%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71,500원까지 올라왔고요. 다음처럼 또 무서운 것이 SK컴주죠.
지금 거래소 내에 있는 NHN과는 상당히 좀 대비되는 두 종목인데요. 역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SK컴주도 1% 이상 상승, 두성엔지니어링도 2% 급등하고 있습니다. 에이스디지텍, 동국 SNC, 루멘스도 모두 1%대 상승률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오늘 SFA가 13%나 급등하고 있군요. 무슨 특별한 재료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실적이 공개가 됐거나 자세한 SFA에 대한 뉴스는 알려지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급락을 조금 했었었죠. 아몰레드주가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 덕산 하이메탈도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730선 위고요. 코스닥도 525까지 올라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출발 전략 그리고 출발 상황 분위기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기로 하죠. 우리 투자증권의 박성은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지표 때문에 급등하니까 우리도 일단은 올라와 주네요. 네. 경제 지표 호조에 힘입어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 힘입어 국내 증시도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0포인트 올라 173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시면 전일 두산인프라코와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5.8%나 급락했던 기계 업종이 오늘 2.5% 오르며 반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운수장비, 증권, 의료정밀, 전기전자 등 전일 낙폭이 컸던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고요. 반면에 통신과 은행, 음식료 업종만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에서는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했던 한때 두산중공업이 2.6% 오르고 있고요. 이 밖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제별로 보면 전일 외국인이 한 2,600억 이상 순매도를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225원가량 순매수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SFA 급등한 이유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뭐 손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한 20분 전 정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막 급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얘기하신 대로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금 하루 만에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최철원 대리하고 지금 토크를 했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연속적으로 2, 3일 나오면 모를까 어제처럼 좀 대규모이긴 하더라도 하루 정도에 끝나는 매도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었는데 다시금 20일 이동평균선도 시초가에서 회복을 하는 코스피 참 힘이 좋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는 상승 트렌드가 깨지지 않는 건 알겠는데 이제 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계속 이렇게 시장은 좀 잘 갈 수 있는 건가요?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 중국 지준율 인상, 골드만삭스 문제 등 이로 인해 주식시장의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이 하나씩 따져오면 이미 연초에 부각됐던 악재들이거나 펀더멘털보다는 수급과 심리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실제 골드만삭스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가 연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고요. 중국 지준율 인상 역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 정부 조치 가운데 하나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문제만 본다면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의 자금 지원에 힘입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 있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1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 데 이어 미국, 중국, 유럽 등 최근 발표되고 있는 주요 들의 제조업 지수가 상승을 이어가며 글로벌 경기 회복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와 오늘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반전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노출된 악재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어도 최근의 상승 추세가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보면 여전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부터 삼성생명의 청약이 시작되면서 국내외 투자금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고요. 추가 상승 시 환매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당분간은 지수 상승의 탄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종목별로 반등을 시도하는 장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거나 저가 매수 위기를 노리는 매매 전략이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단기 트레이딩은 뭐 알아서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좀 잘 하셔야 되겠고, 저가 매수에 대한 전략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업종 혹은 어떤 종목을 저가 매수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두산그룹죠? 예, 주목되는 부분은 코스피가 지난 4월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업종별로는 극과 극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4월 초에 비해 운수장비, 보험, 화학업종이 6% 이상 오른 반면에 건설업종은 11% 이상 급락했고요. 기계, 전기가스, 의약,
유통, 증권, 철강 업종도 4에서 8%가량 전일 종가 기준 하락한 상태입니다. 최근 발표된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가 호주세를 보이며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경기 민감주 중심의 시장 대응을 지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업종 내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이제 금융업종 내에서도 보험주의 경우 향후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이번 삼성생명 상장을 계기로 주가의 재평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권에 두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형주에 비해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5월 중순까지 진행될 어닝 시즌이 주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수의 안정심마다 상대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중소형주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 및 부품업체들은 LCTV 관련주와 전방 산업에 따른 효과가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업종 내에서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상대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코스피가 견조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는 막 실적에 대한 분출을 시작할 코스닥 쪽 장비 관련 부품주, IT 쪽 좀 유망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 하셨는데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업종 몇몇을 좀 언급하셨는데 철강과 건설에 대한 저가 매수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지난 1, 4분기의 경우는 주로 IT와 자동차를 비롯한 선도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2, 4분기부터는 이런 주도 업종군 외에도 금융, 철강, 금속 그리고 에너지 업종이 이제 실적 개선이 좀 예상되는 등 실적 개선의 범위가 좀 넓어지는 양상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급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는 IT와 자동차를 비롯한 주도 업종 내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린 전략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네. 차선으로 이제 이런 철강 금속이라든가 금융 그리고 에너지 업종들을 관심권에 둘 수 있는데 이런 업종군들은 당장은 좀 선호도가 약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대상은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에 있는 박성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 분위기도 살펴봐야 되겠죠.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환율이 10원 쑥 올라왔습니다. 쇼커버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오늘 얼마에 출발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어제 주식시장이 이제 강세를 반영을 하면서 여기 환율은 6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물화 시장은 1,113원 정도로 이제 5원에서 6원 사이에서 하락을 하면서 여기 환율의 하락분을 반영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환율이 10원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에 대한 어떤 균형성 측면에서도 오늘 조금 조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10원이나 급등했는지 일단 어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예상한 대로는 이제 환율이 그래도 좀 더 아래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예상했었는데요. 일단 중국의 지준율 인상 소식이 이제 결국 위안화 절상이나 중국 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위안화 강세 그리고 이제 아시아 통화 동반 강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이제 지준율 인상이 중국 긴축으로 해석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었고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매도에 따른 주식시장 약세로 인해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예상과 많이 어긋난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되돌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미 6원 정도 하락해서 출발을 했고요. 그러나 일단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분간은 좀 이제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도 계속적으로 1,100원 선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좀 계속될 유로존 문제도 역시 환율에는 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국의 이제 긴축 등으로 이제 원화는 딱히 강할 이유도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또 이제 워낙에 원화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데 안의 모습들이 펀더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약할 이유도 강할 이유도 또 당분간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100원에서 1,130원 정도의 박스권이 좀 당분간에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채권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3년물 금리가 거의 한 9bp 이렇게 올랐고요. 당장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한 통화지 2년물 금리도 12bp씩 이렇게 올랐는데 아무래도 정부 당국의 어떤 정책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거를 미리 좀 반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갑자기 주말 사이에 좀 기준금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금융연구원에서도 한국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일단 중국이 지준율을 인상을 했고 그리스가 또 그리스 지원안에 대해서 이제 독일 정부까지 합의를 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약해질 만한 이유들은 분명히 생겼고요. 소비자 물가도 예상보다는 계속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최근 몇몇 사람들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을 했고요. 윤중현 재정부 장관 역시 2분기 성장률을 확인을 해야지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강세 재료도 아니고 약세 재료도 아닌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기준금리 자체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다는 부분을 좀 시장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0년 이후에 지금 연초 이후에 다른 나라들의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은 계속적으로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를 채권 금리에 분명히 반영을 시키면서 글로벌 국채 시장을 살펴봤을 때 국채 금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 지표보다는 좀 넘치는 단기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채권 금리를 끌어내렸는데요. 어쨌든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는 인식이 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좀 약세 분위기가 이어질 듯한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채권시장, 외환시장 얘기는요. SK증권 염상은 연구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30포인트는 살짝 내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종가 대비 8포인트 정도 올라있고 외국인들이 선현물 다 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소폭 출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발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에 있는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 세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쑥 좀 같이 뉴욕과 함께 올라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시 제자리에 왔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글쎄, 지금 이제 4월 하순 이후 네. 좀 이렇게 시장이 하루하루 이렇게 엇박자로 가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제 갈팡질팡하는 그런 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꾸준하게 이제 주식은 오르고 환율은 떨어지고 금리만 하더라도 국내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네. 그런 꽤 오랜 동안 이렇게 자리 잡았던 그 추세가 이렇게 시장을 지배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흔들리기 시작하네요. 네. 아무래도 S&P가 그리스,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신용 등급 하향에 나서고 그때 이후가 이제 시장이 이제 기술적으로도 뭔가 좀 변곡점을 거치는 그런 시점인데요. 통상적인 어떤 한 구간 그것이 지나고 나서 소위 말하는 변곡일 지나고 난다면은 기존의 추세가 좀 더 강화되든지 완전히 반전되든지 아니면 좀 출렁출렁거리면서 방향성을 잃고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직은 조금 판단은 좀 빠른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기존의 어떤 추세의 힘을 조금 더 인정하자, 아직은 좀 더 가자 하는 분위기와 이것이 좀 돌아서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세력들 간에 이 공방이 이렇게 엇갈리는데 그날마다 이렇게 재료가 네. 또 하루는 호재로 하루는 악재로 이렇게 비춰지면서 급등락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서로 자신 없는 거죠. 위로 밀어붙일 힘도 없고 이렇게 던지고 있는 세력들도 지금 내가 이렇게 던져서 또 이렇게 진짜 멀리 가는 장에 중간 단계에서 내가 던지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외국인도 지금 뭐 어떤 날은 많이 샀다가 어떤 날은 많이 팔고 하루하루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서로 모르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조정이 있을 때 이 네. 상승 트렌드는 깨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적어도? 그 부분이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죠. 확인이 안 됐고 사실상 지금 바깥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네.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EU 그리고 그리스 정부 거기다 하나 더 끼우자면 이제 유럽 중앙은행 차원의 3자 회동이 저 동네가 워낙 사공이 많아가지고 뭘 하나 일을 하려면은 네. 기본적으로 몇 주는 걸리네요. 예. 자, 구리스가 구제금 신청하기로 했다. 그럼 빨리 돈이 나가줘야 되는데 네. 각 나라마다 또 의회 승인 거쳐야 되죠. 네. EU 정상들 모여서 또 합의 봐야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그러면 증시는 유럽 증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개인 소비 지수 같은 이런 지표들이 좋아서 또 전일 급락 이후에 또 반등이 나서는 모습입니다만 네. 외환 시장 봐서는 아직까지 유로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유로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네. 어떤 뭐 그리스 구제 방안이 합의점은 찾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불안한 여지고요. 조금 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구제금융 나가긴 나가는데 예. 저 돈 돌려받을 수 있을지 사실 서로 자신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그런 얘기. 그리고 수시로 이제 뭐 나오는 그리스 채무 조정, 빚잔 차잔 얘기죠. 네. 그리스에 빌려준 돈 다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자를 더 뭐 깎아주든지 아니면 뭐 원금 중에 일부 못 받을 생각해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뭐 개인이나 국가는 할 것 없이 이제 돈줄이 이렇게 얼어붙는 거죠. 네. 어제만 하더라도 느닷없이 이렇게 역외 세력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막 사재끼기 시작하고 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막 현선물 팔고 하루 만에 예. 이거 뭐 또 갑자기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에 돈줄이 또 말라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네. 오늘 하루는 또 모르는 상황.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각 가운데에 네. 이 장이 계속 가는 장이다. 이른바 이제 대세 상승에 뭐 우리가 한번 초입을 거친 이후에 금융위기를 겪었다가 또 이제 다시 계속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비율을 갖고 계신 분하고 네. 이 위기가 그동안 사실 해결된 게 뭐가 있는가 본질적으로 그쵸. 이런 어떤 의심의 눈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만 올라오면 자꾸 이제 팔고 싶어지시는 그런 부분이겠죠. 네. 이제 각자의 판단이십니다. 각자의 판단이시고 이제 이런저런 어떤 리포트나 시장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를 들으시면서 조금 이제 조율해 나가시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사실은 뭐 장담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글로벌 증시 모든 곳이 뭐 유럽, 미국, 우리 한국,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할 것 없이 좀 무겁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 나온 김에 오늘 진짜 궁금한 거는 중국이네요. 네. 지난 일요일 날 저녁에 이 친구들은 꼭 인민행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해요. 시장 안 열릴 때. 네. 참 얄미워요. 예. 그렇게 해서 어제는 일본과 중국이 휴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지준율 50bp 인상이 어쨌거나 긴축으로 봐줘야 되는 긴축 스탠스의 강화로 봐줘야 되는 그런 재료인데 이거 갖다가 오늘 중국 증시가 어떻게 소화할지 이따 개장하고 그 초반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눈을 둬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 3월에는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줬었고 4월에 실적이란 게 있었고 5월에 이제 막 들어섰는데 뭘 좀 지켜볼까요? 그게 참 좋은 지적이시네요. 진짜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에는 뭐 수급으로 모든 걸 다 뭐 설명해 와서 외국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국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어떤 뭐 신뢰 이런 부분으로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채권도 산다 주식도 산다 이렇게 해서 한 3월 왔고 4월 달에는 뭐 사상 최대 실적 모멘텀으로 왔고 이제 5월 달에 이제 더 밀어붙일 어떤 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아직 시장이 못 찾으니까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이런 장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알려주십시오, 저한테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진우 센터장이 지금 만약에 들고 계시다면은 종목 그냥 조금씩 차익 실현하실 것 같으십니까? 물론 어떤 종목, 어떤 분야의 것을 들고 있는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요.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요. 그 뒷부분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량주 그리고 어느 업종이든 간에 그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주식을 들고 계시다면은 뭐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 몇백 년 역사지만 바이앤홀드만한 건 없습니다. 들고 계속 가면 무조건 돼 있는데 경제 채널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항상 무슨 급등주, 테마주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죠. 느닷없이 몇 배, 뭐 따따블 났다가 느닷없이 또 이렇게 휴지되는 그런 주식들. 그쪽의 주식은 다른 세계입니다. 그쪽은 다른 얘기고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망할 일 없는 회사, 그런 회사에 대한 주식은 길게 보는 어떤 장기 투자, 그것이 주식시장에서 늘 말하는 어떤 하나의 이상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기도 하겠죠. 뭐 그렇습니다만 뭐 들쭉날쭉하는 그런 주식들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은 없습니다. 그만큼 대박과 어떤 또 큰 손실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스웨이 그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한국 주식과 관련한 얘기 중에 자기는 한 종목만 들고 있고 다 팔았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몇 개월 전에 어떤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발언보다는 좀 한국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아끼는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 한 종목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고 계신 그 종목이면 네, 포스코 아닌가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출발 전략 아주 커다란 그림에서 한번 세워봤습니다. NH 투자선물 리서치센터에 있는 이진우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 다시 1730선 위로 올라왔네요. 외국인이 500억 정도 현물 담아주고 있고요. 선물은 1700계약 사주고 있습니다. 어제 또 열심히 팔더니 오늘 다시금 좀 되갚는 과정. 언제 팔았다 언제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외국인이 아니고 나서는요. 마켓앤 센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